이번 시간은 자, 10번째 페이지 162페이지 특수 콘크리트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수 콘크리트는 지금까지 시험 유형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출제된 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출제되었던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 RC조하고 PC조의 비교 유형으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과거에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자, 우리가 난방을 할 때 밑에 단열 개념으로 쳤던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를 치는 게 아니라 단열재를 시공합니다. 그래서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시방서에서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중 콘크리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보통 온도가 일평기온이 4도 이하일 때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적인 측면을 14회 때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15회 때 자, 이 특수 콘크리트의 종합적인 측면이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결과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다른 파트의 콘크리트 이런 시방서적인 측면과 관련된 부분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에 시방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시켜서 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의 서중 콘크리트 분야는 종합문제의 지문만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십시오. 그러면 서중 콘크리트는 그 1번 개념만 시험에 언급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초과입니다. 넘을 때. 경우에 적용하는 콘크리트가 서중 콘크리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더울 때 콘크리트를 치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자, 이 내부 온도하고 이 외부 온도하고 차이가 크게 되면요. 이 온도 차가 커지면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온도를 최대한 줄여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에 의해서 수화열이 발생이 되죠. 그 수화열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이것은 철근의 부식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균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써주는 것이 시방서의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고온 시멘트 사용하지 않으며 물 및 골재도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그래서 자, 높은 거 사용하라, 많이 넣어라 이런 개념이 없고 최대한 낮게, 적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많게 들어가게 되면 그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 균열이 발생됩니다.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낮은 것 쓰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적게 되도록 해줘요. 그러면 시멘트나 물의 양이 많으면 수화작용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화열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균열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슬럼프는 180mm 이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는 보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슬럼프는 가장 기본이 180mm가 기본입니다. 이거 이하로 하는 게 일반적인 슬럼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mm 이하고 그다음 보통 모르면 180mm 이하로 규정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150mm 이하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150mm 이하로 하는 경우가 보통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적인 측면하고 베이스 콘크리트, 이것이 보통 150mm 이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150mm 이하로. 그럼 150mm 이하로 한다는 것은 댐비빔을 의미합니다. 물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0mm 이하, 210mm 이하가 있는데, 210mm 이하는 자, 유동성 콘크리트가 자, 이겁니다. 유동성 콘크리트가 210mm 이하가 됩니다. 유동성 콘크리트. 자, 그럼 베이스 콘크리트는 자, 이 유동성을 유동화재를 첨가하면 유동성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에 콘크리트가 베이스 콘크리트고요. 그래서 기본 슬럼프는 이렇게 나눠진다. 180mm, 18cm, 15cm, 21cm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자, 이 18cm, 180mm 이하로 하시고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베이스는 15cm가 됩니다. 그리고 유동화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는 유동화 콘크리트, 이것이 21cm, 210mm 이하가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럼프는.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는 바로 180m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35도씨여야 돼요. 콘크리트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탓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수화작용에서 수화열이 발생돼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5도씨 이하, 자, 낮아야 됩니다. 그 층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 수분이 그 부집에 의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그 부집에 물을 뿌려야 돼. 그래서 사전 물추김 하라는 것이 바로 7번이죠. 그래서 특히 서중 콘크리트는 이 그 부집에 사전 물추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사전 물추김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8번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 온도 상승을 막고 수분 상태 유지하면서 양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균열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수분 양생이 콘크리트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한중 콘크리트는 출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에서 시원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한중 콘크리트는 5번이에요. 5번 개념을 자 기억하시고요. 출제 14회 때 출제될 때도 5번에서 나왔지만 또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를 가열할 때, 자, 이 재료 가열할 때는 이 가열을 하게 되는데 가열의 기본의 원칙은 물이에요. 물을 가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을 가열하고요.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그때 골재를 가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영하로 자꾸 내려가서 추울수록 이제 골재 가열이죠. 그래서 물을 가열을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이 골재 가열을 하는 거거든요. 골재 가열을 모래나 이 자갈의 가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멘트는 가열해서는 안 돼요. 재료 가열적인 측면에서 시멘트 가열은 안 돼요. 시멘트가 결합제이기 때문에 시멘트 가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때 골재를 가열할 때도 직접 가열은 안 됩니다. 간접 가열 형태로 가야 돼요. 골재는 간접 가열 형태로 가주셔야 됩니다. 불꽃을 직접 골재에 가해서 가열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3번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 공사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량 골재 콘크리트는 그러면 경량 가벼운 골재를 사용하죠. 그러면 경량 골재는 보통 하산 자갈이나 석탄 제가, 석탄을 떼고 나면 구멍 뻥뻥 남은 돌이 생기죠. 그것이 석탄 제각인데 이런 것을 경량 골재라고 칭합니다. 경량 골재를 하게 되면 강도는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1번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경우는 설계 기준 강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 강도가 15메가파스칼 이상에서 24메가 이상 그 사이를 우리가 기본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량 골재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이거는 뭐 시험에 언급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부를 조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량 골재 콘크리트 공사는 이거는 시험에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슬럼프 값은 우리가 이 앞에서 다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슬럼프는 18cm 하면 됩니다. 슬럼프 값은 180mm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나 베이스 콘크리트는 150mm고 그 다음에 유동화 콘크리트 이것은 21cm 그리고 모르시면 18cm 180mm 이하가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경량골재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경량골재 슬럼프 값을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경량골재 최대 치수를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골재 굵은 골재니까 자갈이죠. 굵은 골재 이 골재의 최대 치수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이거는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20mm 이하, 2cm 이하로 하는 것이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실 거 몇 가지 이제 더 보실 거는 저거 체크해 두시고 7번이 꼭 중요합니다. 7번. 7번이거든요. 자, 이 경량골재는 이 구멍이 많기 때문에 공극이 많기 때문에 물의 흡수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비비기 미리 앞서서 물을 흡수시켜 주셔야 돼. 충분히 물을 흡수시켜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경량골재는 사전 물추김을 꼭 해야 돼요. 사전 물추김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물을 축여줘서. 그러면 보통 어떤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이 경량골재의 경우는 저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보통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콘크리트 타설하기 이 상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물을 죽여 줘서 비빔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측면을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는 거기 10번에 보시면 10번에 정리하실 거. 자, 그래서 보통 수밀성 기준일 때 물시멘트 비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결합제비. 그래서 보통 물시멘트 비하고 물결합제비하고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기억하실 게 보통 이 물결합제비는 기본적으로 될 때 수밀성 기준이 나오는데 수밀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물결합제비가 50% 이하라 규정하고 있죠. 50% 이하가 되는데 요 수밀성이란 조건이 없게 되면 틀려집니다. 수밀성 기준이 아닌데 보통 기본의 물결합제비 수밀성이라 할 때는 요거 됩니다. 그냥 물결합제비는 60%가 돼요. 일반적인 수밀성이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는 60% 이하를 기준 잡고 있지만 수밀성 기준을 잡았을 때 물결합제비는 50% 이하가 된다는 점 좀 주의해서 비교해 두세요. 그래서 163페이지 보시면 2번에
2번에 보시면 물결합제비가 나올 겁니다. 60% 이하가 나오고, 결합제는 시멘트입니다. 물시멘트비라고 할 수도 있고 물결합제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가 결합제라고 했죠. 그 점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두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이 공기량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12번에서 보시면 공기량이 나와요. 에어량. 공기량은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이 경량골재가 이런 좀 거칩니다. 하산자갈이나 석탄 제강이다 보니까 조금 거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1% 크게 해 주시면 된다. 보통보다. 보통 골재 사용 보통 콘크리트보다 보통 1% 더 크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기본으로 잡습니다. 1% 크게 우리가 해 준다는 점 알아두시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목적으로 하지만 경량을 쓴 것은 결과적으로 강도는 조금 무시해도 된다는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는 1% 정도 더 증가시켜줘서 시공연도를 조금 좋게 우리가 해주는 쪽으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측면을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164페이지 네 번째 고강도 콘크리트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자, 강도를 많이 받는 콘크리트죠. 고강도 콘크리트. 자,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든 뭐든 강도가 커지면, 자, 일반적으로 이 콘크리트 연성정면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떨어져요. 연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든 재료든 간에 강도가 커지면 연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힘이 세지면 부드러운 성질은 거의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런닝맨 이런 김종국 씨 이런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이제 힘은 세지만 연성은 떨어지죠. 그럼 손현재나 이런 체조 선수들이 연성은 좋잖아요. 근데 힘은 떨어지죠. 그래서 강도가 커지면 연성이 보통 떨어져요. 그럼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연성은 부드러운 성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보통 콘크리트보다 이 철근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더 많이 넣어줘요. 철근비를 좀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연성이 떨어지니까 연성 확보 차원에서 연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간 철근 양을 더 증가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는 거기 1번에서 설계 기준 강도를 잡고 있죠. 보통 그래서 대략 40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설계 기준 강도에 의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조금 알아도 굵은 골재 거기에 해놨습니다. 고강도에 사용되는 골재의 최대 크기는 40mm 이하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40mm 될 수 있나? 근데 25mm 이하 사용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꼭 알아둘 게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에서 보시면 물결합제비가 나옵니다. 물결합제비. 자, 고강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강도가 커지기 위해서는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면 강도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결합제비가 좀 많게 되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결합제비는 50% 이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사에서도 했죠. 수밀성 기준, 수밀성이란 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안 빠져나가서. 그래서 그럴 때는 50% 이하가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50% 이하로 우리가 물 결합 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4번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개념 정리를 해 두시고, 자, 6번에서 보시면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 워크어빌리티는 영어고, 한글로는 시공연도라 했죠. 시공연도. 그래서 워크어빌리티, 시공의 강도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뗄 수 있는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서 많이 넣어주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 어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슬럼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다시피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베이스 콘크리트는 자, 우리가 15cm, 150mm 이하라고 했죠. 이렇게 해두시고, 그리고 부어는 낙하고가 너무 높으면 제로 분리 생기기 때문에 1m 이하로 우리가 해주는 걸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폭열 방지 방안 해가지고 나오죠. 폭열 방지 방안. 자, 폭열 현상은 그 밑에 용어 정리에다 해놨습니다. 하재시 해놨죠. 극형 공원에서 내부 수증기압이 발생하고 이 수증기압이 콘크리트에 뭔가 하면 인장열 가겠죠. 그걸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나중에 그걸 못 이겨서 이렇게 폭발하는 현상을, 폭열 터지는 현상을 폭열 현상이라고 취합니다. 그럼 이 폭열 현상을 그래서 이제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가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내부에는 일정 정도의 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재에서 그 습기가 수증기로 된다는 거죠. 근데 수증기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틈 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강도가 크다 보니까 밀실하다는 거죠. 그럼 수증기가 밖으로 탈출을 못해요. 안에서 갇혀 있다가 수증기압이 커짐으로써 콘크리트가 그걸 못 견디고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폭열입니다. 그래서 그 폭열 방지 방안에 대해서 거기 간략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50MPa 이상인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결과적으로 강도가 높을수록 폭열 현상은 이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유 혼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알아두실 것이 콘크리트 강도가 50MPa 이상입니다. 그러면 고강도를 기준 잡은 것은 사실 보통 콘크리트에서 40MPa 이상 되면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로 잡았죠. 그런데 50MPa 이상이 되면 강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폭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 기준은 50MPa 이상 콘크리트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프리팩트 콘크리트 나옵니다.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종합 문제의 지문 정도 나왔었습니다.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그 부집 내부에 굵은 골재인 자갈을 채워놓고 이제 특수 모르타르를 압력으로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힘든 경우에 지는 것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라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에 콘크리트 타설하겠다 벽을 타설할 때 보통은 콘크리트 타설지 위에서 부어 넣잖아요. 그런데 상층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기둥이나 벽에 콘크리트 타설이 쉽지 않죠. 그래서 미리 내부에 굵은 골재만 채워놓고 이 특수 모르타를 압력으로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니까 보통 구조체 보수공사나 보통 수중 콘크리트나 기초파 이런 거 만들 때 안 되잖아요. 보통 콘크리트 타설하기 힘들 때 쓰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그 4번에 보시면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최소 치수도 규정하고 있어요. 보통 이 모래하고 자갈
작은 골재인 모래하고 자갈의 구분점은 5mm거든요. 5mm. 5mm보다 크면 자갈이고 5mm보다 작으면 모래거든요. 다른 데서는 얼마 최소 규정을 규정하지 않지만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 만들 땐 최소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르타를 압력으로 주입하다 보니까 너무 가는 자갈을 넣게 되면 이 자갈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죠.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가 15mm 이상은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두실 거, 저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블리딩률의 설정값에 대해서 시험 시작 후 3시간에서 값이 3% 이하가 되는 것으로 해줘야 된다. 자, 블리딩은, 자, 수분 상승 현상이라 했죠. 블리딩. 자, 가다음 물의 수분 상승 현상이 블리딩. 그 율을, 3시간에 3% 이하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고강도일 경우는 줄어야 됩니다. 블리딩률이. 그래서 1% 이하 기준이고, 그래서 블리딩 율적인 측면에서 자, 기억에 3시간을 기준 잡고 있고요. 블리딩률은 3시간에 보통 3% 이하가 되는데 보통 콩크에서는 고강도에서는 1%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거는 저 부분에 대해서 봐두시고 9번적인 측면. 그래서 이제 9번에서 보시면 자, 재료 분림이 건조수지 보통 콩크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균열이 적게 생긴다는 겁니다. 균열 발생이 적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10번에 조기 강도는 작아요. 근데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콩크에 비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강도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조체 보수공사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밀성이 크고 염료에 대한 내구성이 커요. 그래서 수중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의 특징이에요. 구 콘크리트하고 기존의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좋습니다. 기존 건축물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구조체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교량을 보수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량이 차가 다니거나 막 기차 다니는 가운데 밑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다리를 전혀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보수할 수는 없죠. 계속 기존의 교량 보수할 때 이럴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A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A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제를 넣어준 콘크리트입니다. A제. 그래서 우리가 혼화제를 배웠죠. 혼화 재료를 앞에서 간략했는데 혼화제는 혼화제 재료제자 I자 재료제자가 있고 혼화제 약품제자가 있다 했죠. 약품 개념으로 넣는 것이. 그러면 바로 A제가 대표적이죠. 공기연행제. 이것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혼화제 약품이거든요. 이것을 콘크리트 비빔시 넣게 되면 미세 기포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A제 공기연행제입니다. 그러면 미세 기포를 발생이 되면 얘가 볼 베어링 작용을 해줍니다. 그 콘크리트 내부 입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물의 양은 줄여주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해줄 수 있는 개념이 됩니다. 단위 수량 물은 최대한 줄이면서 시공 연도, 시공 용익을 좋게 해서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A제를 넣게 되면 비면 공기량 때문에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근데 그 공기가 100%다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일부가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공기량이 증가되면 사실 콘크리트 강도 제한은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 그럼 너무 많은
공기량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 공기량 이내 상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기량이 많아지면 기보죠, 그죠? 그러면 AG를 써서 공기량이 많아지면 사실 이거 되겠죠? 공기량이 많아지면 이 슬럼프 값이 커지겠죠. 슬럼프치가 커지니까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개념이 됩니다. 시공연도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는 좋아지지만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강도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우리가 공기량을 내포해서는 안 되고 적정 공기량을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량 1%가 증가되면 보통 1% 증가되면 슬럼프 값이 한 2cm 정도 증가가 됩니다. 2cm 되고 그리고 단위 수량이 보통 줄어듭니다. 한 3% 감소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통 이 압축 강도가 떨어져요. 3에서 5%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물을 적게 넣음으로써 강도는 증가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공기가 있음으로써 강도는 떨어지죠. 그게 상쇄할 정도로 우리가 공기량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첨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정 공기량은 대략 3, 5% 정도 전후에서 보통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적게 씀으로써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점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좋은 점은 그거죠. 그래서 그 디귿에 보시면 염분 및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은 증대된다는 거죠. 장점이죠. 그리고 물을 적게 쓰니까 수화열 적게 사용하니까 장점 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균열도 적게 생기겠죠. 그런데 시공연도도 좋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블리딩도 물을 적게 쓰니까 블리딩도 감소됐다. 장점적인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수밀성 정대도 잘 들어가니까 수밀성 정대될 것이고 단위 수량 감소 이런 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깬자갈에 유리하죠. 깬자갈은 깬자갈 이것은 쇠석을 이야기합니다. 쇠석 깬자갈 쇠석을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쇠석 깬자갈. 그래서 깬자갈은 보통 시공연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연도가. 그래서 이 AG를 넣어줌으로써 슬럼프가 준 시공연도 좋아지니까 이 깬자갈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착 강도가 떨어지는 것은 자 일부의 공기량은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철근 주변에 에어가 차 있게 되면 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착 강도 떨어지는 이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이 AJ를 써줌으로써 단점은 이거죠. 부착 강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강도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단점적인 측면으로 강도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가 이미 이건 낸 거죠. 그래서 개념만 간략히 기억하시면 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그래서 이 프리스트레스트 이 콘크리트는 보통 이 수평 부재, 힘 부재. 자, 이렇게 수평 부재가 있으면 상부에서 하중을 가해버리면 이게 해요. 힘이다. 그럼 밑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 힘을 받는 이 부재, 인장력이 생긴 이 부재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철근을, 이거는 고강도 철근을 써줍니다. 피아노선을 보통 써줘요. 일반 철근에 5배 정도의 큰 강도를 가지는 피아노를 써가요. 여기에다가 철근을 잡아당깁니다. 인발기계에 설치해서 인장력을 가해요. 여기에다가 장력을 가합니다.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인장력 가하고 나서 이 철근에다 인장력을 가합니다. 자, 그런데 항복 강도 이하에서 가합니다. 항복 강도보다 더 강하게 가하면 늘어나가 안 되도록 옵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보다 약간 작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다시 제거해버린 원상으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인장력을 가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야.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그럼 콘크리트 굳었겠죠?
굳은 상태에서 이제 철근의 인장력을 제거하는 거야. 철근의 인장력 제거를 해요. 그럼 인장력을 제거하니까 잡아당겼다가 나니까 원상태로 회복할 거 아닙니까? 제거하니까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으로, 콘크리트의 압축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압축력. 그러면 노니까 되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상 회복이 되려고 해. 원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 압축력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응력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량에는 이 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근데 이것은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히만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보시면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압축에 프리스트를 주어서 그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다. 그래서 교량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 특징 나오죠. 기억, 장습팬이 가능하고 설계하중 내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량에 많이 쓰는 거예요. 교량은 위에 덤프 트럭이나 이런 게 많이 다니잖아요. 차나 이런 게. 그러면 하중이 크다 보니까 많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부재의 자중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재를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강제가 지략된다는 것은 바로 PC 강선, 피아노선을 써요. 일반 철근이 약 5배 정도 큰 받을 수 있는 걸 쓰다 보니까 강제가 절약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을 꼬가, 요 가지고 이제 시험 냈었습니다. 철근 콩에 비해서 내화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부재 단면이 적고요. 그 다음에 밀실하다 보니 강도가 커지면 내화성은 보통 떨어지거든요. 항상 기본이가 강도가 센 놈들은 내화성은 기본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강도가 커지면 내화성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해. 철근 콩크에 비해서 단면이 작아요. 그래서 병이 크고 진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량에 가보면 진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다니까, 근데 교량이 차 지날 때 이렇게 다녀보시면 이 진동이 많은 이유가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쓰다 보니까 진동이 좀 많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이형 보시면 고강도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의할 건 철근이든 철근 재료든 콘크리트든 둘 다 고강도를 써야 돼요. 둘 다 고강도 재료를 써야 돼요. 고강도여야 돼요. 자, 철근이 피아노선 쓰니까 또 콘크리트는 또 저강도 콘크리트 사용한다 하면 틀립니다. 둘 다 고강도를 쓴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조금 이제 지금 이론은 다 냈기 때문에 혹시나 좀 깊이 들어갈 걸 대비해서 167페이지 4번에 표준 시방서 내용을 거기에다 해놨어요. 그래서 표준 시방서 내용이 있는데 그 표준 시방서 내용에서 그 디귿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디귿에 보시면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의 물 결합, 그라우트는 뭐 채워주는, 메워주는 재료를 영어로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한글로 하면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공동부의 블록에서 배웠죠. 블록의 공동부에 채워주는 걸 사춤이라고 했죠. 그와 같이 사춤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춤, 그라우트. 그래서 물 결합점이 45% 이하가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물 결합 제비가 50% 이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쓰라는 겁니다. 4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는 쉽게
밀실하게 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수밀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방수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잘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회 때 한번 언급을 했다가 그때 시방서를 좀 바꾸었다가 다시 그 시방서 근거로 내세우니까 국토교통부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이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콘크리트 하객 관할이라고 떼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다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밀 콘크리트는 지문 한번 잘못 냈다가 그때 이의 신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송 가고 이러니까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러면서 콘크리트 학회로 그걸 짐을 넘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급됐던 게 3번에 지금 물결합제비인데 지금은 물시멘트비가 다 물결합제비로 시방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시멘트비 언급을 해가 한 지문이 언급이 됐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였다가 55% 바뀌었다가 다시 50%로 됐습니다. 역사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유동화 콘크리트 개념이 나옵니다. 자, 보통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해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화재를 넣어준 겁니다. 유동화재. 자, 이 약품 넣어준 겁니다. 자, 콘크리트에서는 시멘트가 결합제잖아요. 이 결합제인데. 그러면 얘가 접착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접착력 끈기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대 시멘트의 성질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탓을시 잘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유동화재가 증발해요. 그러면 다시 시멘트의 성질을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죠. 콘크리트 유동화재 넣기 전에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작해서 여기다 유동화재를 첨가해 넣은 콘크리트가 바로 유동화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베이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그 1번 밑에 해놨죠.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할 때 유동화재를 첨가하기 전에 기본 배합 콘크리트를 베이스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럼 유동화재를 이제 첨가했을 때 슬럼프 증가량이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유동화재를 첨가를 해서 이 슬럼프 증가량이 너무 크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슬럼프 이 증가량을 보통 10cm 증가량이 보통 100mm, 10cm 이하가 돼야 돼. 100mm 이하가 돼야 돼요. 10c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을 때, 자, 베이스 콘크리트가 최대 우리가 슬럼프 값이 베이스 콘크리트가 150mm 이하였었죠. 150mm 이하였는데, 그래서 저걸 하게 되면 유동화 콘크리트가 시방서에서 잡을 때 슬럼프가 210mm 이하였었죠. 그래서 6cm 차이로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래서 슬럼프 증가량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게 이 100mm 이하인데 100mm 이하가 되는데 그래서 표준이 보통 표준이 50에서 자, 80mm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60mm 사이 아닙니까? 표준이 50에서 80mm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간략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 간략히 봐 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 베이스 콘크리트하고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베이스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 150mm야. 그런데 경량은 180인데 유동화하게 되면 유동화 한 수치는 둘 다 210mm 이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유동화 콘크리트는. 그래서 그 차이점을 간략히 한번 비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동화 콘크리트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동화제 넣어줬는데 한 번 넣어줬는데 또 유동성이 좀 떨어져서 한 번 더 유동화제를 첨가하는 것은 원칙은 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일에 한해서 재유동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거와 같죠. 마약은 금지하는데 병 치료를 위한 마약은 담당 의사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죠. 그거 같죠. 보통 그래서 대수술 하시는 분들 그 약에 보면 마약 적어놨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할 수 없지만 부득이 할 때는 일에 한해서 재유동화는 허락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하고 한꺼번에 보통 첨가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은 질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이겁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도장에서 배합 비율 따질 때 그때는 질량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유동화제는 뭐 용적 계량도 가능하고 질량 계량 둘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차 계량 오차는 뭐 어떤 보통 3% 이내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콘크리트 분야를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정도는 한번 다시 이 특수 콘크리트 분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15회 시험이 마지막 종합 문제 시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음 유형은 아마 개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은 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서중 콘크리트나 경량 골재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고강도 콘크리트나 이런 유동화 콘크리트 이런 분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의 성질 부분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